아내가 출장 간 사이 사위와 불륜 저지르고 임신한 장모. 밝혀진 진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이야기는 고즈한 도시 전주의 한 작은 동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얀색 2층짜리 주택 대문 앞을 화사하게 장식한 분홍빛 능소와 덩굴이 평화로운 골목길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박은숙 여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박 여사는 소박하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분으로 심장병 때문에 조기 은퇴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박 여사는 딸 수진과 사위 민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선하고 과묵한 남자로 오래전 박 여사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민준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힘들게 살다가 한 지인의 소개로 18살이 되어서야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민준은 박 여사의 딸 수진을 만났고 조용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도 화려한 예물도 없었습니다. 몇몇 가족들과 함께한 따뜻한 밥 한 끼로 수진과 민준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두 젊은 부부는 박 여사와 함께 살았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수진은 쾌하고 다부진 성격으로 회계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집 근처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민준은 기술학원에서 에어컨 수리 기술을 배워 동네에서 에어컨과 냉장고를 수리하는 기사로 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수진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월급은 적어졌고 일자리는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은 민준과 상의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따라 군위에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에 잠시 가서 일하겠다고요. 월급도 훨씬 많고 잔업도 많아서 돈을 모아 어머니를 돕고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미래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딸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보고 또 자신이 민준의 밥은 챙겨줄 수 있겠지 생각하며 결국 걱정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까지 멀어지면 안 된다. 알았지? 박 여사는 수진이 떠나기 전날 단 한마디를 당부했습니다. 수진이 떠난 날부터 따뜻했던 집은 갑자기 휑해졌습니다. 민준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박 여사가 차려놓은 저녁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간단한 안부만 오았습니다. 하지만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민준은 고장난 정수기를 고치고 박 여사의 방에 전골을 갈아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맛있는 음식과 차 한 잔을 나누며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로 화답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젊은 남자와 청춘이 지난 여인. 두 사람은 그 가까움이 그들 인생 최대 비극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고향을 떠나 군위의 공장으로 간 이후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매일 저녁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부엌은 이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수저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박 여사가 정성껏 차린 밥상만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눈에 띄게 어색해했습니다. 민준은 따뜻하게 거리를 두며 장모님이라고 불렀고 박 여사는 늘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많이 먹게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박 여사는 생선살을 발라주며 말했지만 차마 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오늘은 그래도 지난 며칠보단 좀 나았어요. 대화는 거기서 그쳤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민준이 설거지를 하고 박 여사는 집을 정리한 뒤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와 사위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으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옥상에서 빨래 건조대를 고치다가 발을 헛디단해서 굴렀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발목을 심하게 삐어 며칠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날 박 여사는 허둥지둥 이웃집으로 달려가 차를 빌려 민준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녀는 뜬 눈으로 앉아 민준에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정성껏 계속했습니다. 민준은 가만히 누워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쾌한 눈, 땀으로 젖은 옷. 그는 문득 박 여사 역시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처럼 외롭고 약한 여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그만 쉬세요. 전 괜찮아요. 민준이 미안함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잘못되면 수진이가 평생 날 원망할 걸세. 박 여사는 사위의 눈을 보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수진을 키우기 위해 꽃을 팔았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주는 보육원에서 겪었던 서움과 간장에 비빔밥을 먹으면서도 열린 때의 말을 짚어줄 손길이 그리웠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굳은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어떤 날 민준이 집에 누워있자 박 여사는 뜨거운 죽을 끓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앉아 있다 갔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더 길어졌고 따뜻한 시선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느리고 아주 미미하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초가을 바람이 기와장을 스칠 때 아무도 그 바람이 처와 전체를 뜯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것처럼요. 민주는 박 여사의 눈빛 속에 장모의 관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 역시 여러 밤을 벽을 향해 돌아놓은 채 왜 민준이 웃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지 자문했습니다. 한쪽은 도리, 다른 한쪽은 감정.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잘못된 것이 없었지만 스치는 눈빛, 작은 몸짓, 조용한 침묵의 순간들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릴 첫 균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토요일 저녁 온 동네가 얇은 무안개에 잠긴 듯 했습니다. 골목,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박이며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집안에서 박 여사는 옷을 개고 있었고 민주는 며칠 전 그녀가 고쳐달라고 했던 먼지 쌓인 청소기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이렇게 가까이서 계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자 자신을 쳐다보는 박 여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자네가 잘하고 있나 보려고 그랬지. 박 여사는 멋쩍게 웃으며 돌아섰지만 그녀의 얼굴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분명 다른 이유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찰나였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싹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는 박 여사가 깔끔하게 묶은 머리, 뜰에 나갈 때의 시크한 걸음걸이, 그리고 밥상에 국그릇을 놓을 때의 가늘지만 부드러운 손길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부는 몇 마디 안부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잘 계시고 자신도 계속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우리 남편 착하네. 엄마가 밥도 챙겨주셔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나 걱정돼서 미쳐버렸을 거야. 통화가 끝나고 민주는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부부의 안부 인사가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을까?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돈을 모으는데 여념이 없고 민주는 고향의 조용한 삶에 젖어 있는데 기묘하게도 그가 매일 대화하는 상대는 장모님이었습니다. 며칠간의 흐린 날씨 끝에 해가 쨍쨍하게 난 어느 날, 박 여사는 민준에게 오래되어 쌓은 나무 선반이 있는 현관 한쪽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거운 나무판을 함께 들어올리던 순간 민준이 갑자기 손을 미끄러뜨렸고 선반이 박 여사 쪽으로 기울며 쓰러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민준은 박 여사를 힘껏 자기 품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막았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민준이 박 여사의 몸 위로 엎어진 채 그녀의 어깨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그는 놀라서 물었고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가까이에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어색한 숨결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처마를 스치자 커튼이 살짝 날리며 위험에서 막 벗어난 두 사람이 오히려 몇 배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난 괜찮네. 마침내 박 여사가 그 말을 내뱉고는 황급히 일어나 손을 씻는다는 핑계로 자신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잘못된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 여사는 일찍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좀 피곤해서 자네는 더 먹게. 난 먼저 들어가 쉴게. 민주는 혼자 남아 생선 조각을 집었지만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낮에 장모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픔과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눈빛.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름 없는 떨림을 느끼고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두 사람의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과 박 여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침묵의 벽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집을 치웠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피했습니다. 집안에는 세 번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만 가지 질문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시장에 다녀오고 식사 준비를 마친 뒤에는 뜰에 나가 꽃을 다듬거나 책을 읽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민주는 저녁 늦게까지 일한다는 핑계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만 있는 조용한 저녁이 장모님의 다정한 눈빛이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심장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계는 결국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수진의 생일이었습니다. 집에 없었지만 수진은 어머니와 민준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취방에 놓인 소박한 케이크 사진을 보여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내년에는 집에 가서 크게 파티해요. 엄마, 남편. 통화가 끝난 후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애쓰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사진 속 값싼 케이크, 비좁은 자취방, 야근으로 지친 얼굴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본 박 여사가 먼저 막걸리 병을 꺼내 상에 놓았습니다. 오늘 수진이 생일인데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으니 한잔하면서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세.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고
그 눈빛은 민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 슬펐습니다. 민준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잔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술 기운은 누구도 모르게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수진이 걸음마을 떼던 날부터 박 여사가 심장병으로 입원했던 일까지 예시하기들이 오갔습니다. 민준이 보육원에서 며칠씩 굶어야 했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무언가 그들을 끈끈하게 연결하는 듯했습니다. 상처받았던 두 사람, 외로웠던 두 사람, 사랑받기를 갈망했던 두 사람. 밤이 깊어지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가려 했지만 의자에서 일어서자마자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준아 박 여사가 놀라 달려가 쓰러진 큰 몸을 부축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붉어진 눈으로 무언가 불분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그를 소파로 옮겼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진한 막걸리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수건으로 민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민준이 갑자기 눈을 뜬 채 말했습니다. 왜 그러나? 그녀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한테 더 이상 잘해주지 마세요. 무서워요. 민준은 중얼거리다 갑자기 박 여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지만 민준의 눈은 마치 세상에 남은 유일한 온기에 매달리는 절박한 아이처럼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무너지게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그리고 아주 길게. 현관 밖에서는 바람이 여전히 울부짖고 비는 양철 지붕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올 때 박 여사가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곤히 잠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순진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살며히 닫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비 내리던 그날 밤 이후 박 여사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무서울 정도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주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는 현실을 피하려는 듯 하루 종일 텃밭에 나가 꽃에만 매달렸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밑은 검어졌으며 예전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마주할 용기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부엌에 있는 그녀를 볼 때마다 그는 바쁜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곧장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민준에게 따뜻함과 죄책감, 꿈과 재앙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선을 넘었는가? 나는 쓰레기인가? 장모님은 후회하고 있을까? 화창한 일요일이었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재단 근처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과 자신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꽃대문 앞에서 순수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고 박 여사는 뒤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사진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은 1초도 안 되게 서로를 바라봤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고뇌를 읽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안하네. 그녀가 바람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놀라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맸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시선을 피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내 잘못이었어. 자네는 잊어버리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있겠나? 그 말은 민준의 마음의 칼날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어째서인지 입술만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못난 놈이죠. 그럼 말게. 그녀가 말을 끊으며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나는 어른이야. 내가 뭘 하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어. 단지 내가 마음이 약했을 뿐이야. 공간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안함, 고뇌, 내면의 갈등 모두가 침묵이라는 두 글자 속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2층 베란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 마당에서는 박 여사가 천천히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그녀 위로 쏟아져 시멘트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박 여사 역시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이자 여인이 이제는 사위와의 이름 없는 비극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민주는 혐오감이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가장 선명하게 느끼는 것은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포옹만으로도 모든 도의를 잊게 할 만큼의 공허함.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한때 따뜻했던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누구도 지난 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월의 햇볕은 마당의 풀잎마저 말릴 듯 뜨거웠습니다. 박 여사네 텃밭에 꽃들은 매일 물을 주워두시더랬고 꽃이 길 위에 가득 떨어졌습니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조용히 시들고 메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 여사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가벼운 메스꺼움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거나 갱년기,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어지러웠으며 신음식이 당겼고 기름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정오 그녀가 채소를 씻다가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직접 레몬차를 타주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민주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박 여사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약국까지 시골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젊은 약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보약 사러 오셨어요? 저 임신 테스트기 하나 주게 좋은 걸로. 박 여사는 자기 자신에게 들릴까 두려운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건을 건네 계산을 했습니다. 박 여사는 약봉지를 든 채 손이 너무 떨려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젊은 약사가 황급히 허리를 숙여 동전을 주워주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테스트기를 든 손이 숨막힐 듯 떨렸습니다. 집안에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10분 후 그녀는 탈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선명하게 나타난 2개의 붉은 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스트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했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거친 숨만 내쉴 뿐 배를 꽉 끌어 안았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존재할 수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는 생명. 그녀는 교사였습니다. 수많은 학생에게 올바른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청렴한 삶과 자식을 바르게 키운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배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자신의 사위인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후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울었습니다. 아이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수치 속에서 낳을 것인가? 숨길 것인가? 아니면 고백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모든 선택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일어났을 때 박 여사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